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인지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주 인지 강화 자체를 막 다른 데 보면 뭐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서 게임이 끝도 없고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인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처음 이름 붙인 건 이게 원래는 정원으로 했다가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파머 메모리라고 아예 농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대부분 70% 80%가 알츠하이머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알츠하이머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기억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다른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그런 하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 단계의 사람들을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 목표로 해야 될 거는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치매로 가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기억력 저하를 완화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상이라는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고요. 경도인지 장애가 꼭 기억성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억성이 아닌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질환이 컴바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연구에서는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약물 치료랑 이제 같이 병용을 했을 때 약물 치료 단독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기억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낮춰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생각해봤는데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로 저하로 진단을 받았어도 나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일 젊은 사람 뭐 30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은 가족성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 45세 사실 만 45세도 빠르긴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 45세 이상의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를 적응증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심플하게 걷기랑 일기 쓰기 이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이 안에서. 걷기의 근거는 굉장히 많고요. 사실 왜 걷기가 치매랑 관련이 있느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치매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기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DNF라는 게 치매에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신경세포를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그로스 팩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뉴런과 뉴런의 그 커넥티비티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히포캠퍼스 볼륨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프메타 인테그리티도 유지를 해주고, 예, 그래서 BDNF를 증가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치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이 BDNF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증가한다고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면 히포캠팔 애트로피가 좀 둔화된다. 뭐 아밀로이드 디포지션이 둔화가 된다. 그래서 꼭 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만 감소시켜서 얘네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아밀로이드 자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현재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전에 이제 바스큘라 디멘시아를 예방하기는 하지만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방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걷기를 넣었고요. 그러면 액티비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논문으로 못 썼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모더레이트 인텐시티가 제일 피지컬 액티비티 인텐시티 중에서 MCI 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츠가 여기까지 25까지는 치매 발생이 쭉 떨어지다가 좀 더 올라가면 오히려 치매 발생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거러스 인텐시티보다는 모더레이트 인텐시티가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라이트 인텐시티는 거의 효과 없다고 그냥 단순히 천천히 걷는 워킹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여러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목표는 모더레이트 인텐시티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시켜야 된다. 프리퀀시는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 제가 작년에 쓴 논문인데
비거러스 인텐시티를 3일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모더레이트 인텐시티를 5일 이상 했더니 디멘시아 리스크 요거를 이제 레귤러 액티비티로 봐서 저희가 그 해자드 레이시오 구했었었는데요. 이게 레귤러 한 사람이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보다 해자드 레이시오가 적죠. 그래서 이렇게 3일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비거러스를 할 거면 3일 이상, 근데 우리는 모더레이트를 할 거니까 5일 이상 피지컬 액티비티를 해야 그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쓰고 있는 건데 제일 좋은 날짜를 아예 선정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모더레이트 인텐시티로 하면 5일째 될 때 제일 디멘시아 해제 레이시오가 낮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액티비티를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매일 하면 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5일이어서 지금 목표로는 5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이건 이제 여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아예 안 한 그룹이랑 시작한 그룹이랑 하다 중단한 그룹이랑 계속 유지한 그룹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예 안 한 그룹이랑 하다 만 그룹이랑 거의 비슷해요. 할 거면 계속 쭉 유지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3개월 동안 이거를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운동의 습관을 계속 만들어줘서 이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WHO 레코멘데이션에서도 이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일주일에 150분, 모더레이트는 그 비거러스 인텐시티는 일주일에 75분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5일 동안 할 거니까 150분 5일 하려면 30분이죠. 그래서 매일 30분씩 5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운동 프로그램은 워킹 또는 러닝, 대부분이 워킹이 될 것 같고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러닝까지는 너무 비거러스한 액티비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빨리 걷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심박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중강도에 있을 때를 유지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이제 심박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강도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걸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강도가 또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좀 천천히 걸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으면 하고요. 나머지 5회 시행하고 나머지 2회는 근력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제 심박수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권유를 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0분 동안 뛰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30분 동안 그냥 걸으라고 하면 되게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 제가 쓰는 앱은 이제 헤드스페이스랑 연계를 그 뭐라 그러죠? 코어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헤드스페이스의 그 명상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뛸 수 있는 러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도 약간 메디테이션 하는 앱이랑 뭐 제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마음챙김 뭐가 있으면 그거를 좀 추가를 해서 걸을 때 그런 걸 같이 하면 메디테이션 효과도 있으면서 이게 조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30분 동안 어쨌든 일주일에 5번 걷는데 이런 심박수 모니터링 하면서 메디테이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 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매일매일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할 활동이 이제 일기 쓰기죠. 일기 쓰기는 뭐 일기 쓰기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뭐 이게 이뮤 펑션을 올려줘서 뭐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메모리를 이렇게 해상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부스트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무드를 좋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메타인지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좋게 해서 그게 이제 코그니션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모션과 메모리를 둘 다 건드리는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기 쓰기 가지고 인지기능 본 연구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많이는 없었는데, 이제 어떤 우리나라 간호사 무슨 학회지에 실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기 쓰기를 하고 이제 비포 애프터에서 효과가 있는 거를 봤던 연구가 있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기 쓰기를
아침에 하는 게 좋으냐? 왜냐면 이제 슬립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컨솔리데이션이니까 슬립이랑 관련이 있어서 슬립 이후에 하면 좀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컨셉이 있어서 아침에 하는 게 좋으냐? 저녁에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에서는 슬립이랑 상관없이 저녁에 하는 게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그림 일기. 그림 일기를 본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일기를 했더니 이렇게 진압력이나 뭐 기억력이나 기억회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그런 걸 본 논문도 있어서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에 관련해서는 이게 일기 쓰기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를 계속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일기 쓰기가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섹션을 나눠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안 쓰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팝업을 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도 모를 것 같아서 이거는 설정 창에서 알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팝업으로 알림을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서. 그래서 아버 알림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기 구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음성으로 입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음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하나 둘 셋 했을 때 바로 음성을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문자를 입력을 하는데 음성도 같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구성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날씨는 선택을 하게 하고 식사 뭐 먹었는지 사람, 일상, 기분, 메모 이런 항목으로 일단은 해놓고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날씨는 그냥 선택하고 식사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화면에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을 거고 반찬은 어떤 걸 먹었는지 여기다 적게 하고 국 또는 찌개에 뭘 먹었는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은 거 있으면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양식이랑 뭐 중식이나 일식이나 이런 거 먹을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생각하면 너무 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희미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왜 이렇게 여기 이 항목은 뭐를 쓰는 거고 이렇게 조금 힌트를 줘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카테고리로 쓸 수 있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만난 사람 중에서도 이제 가족, 친구, 지인, 뭐 처음 만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누구누구 만난지 이름을 쓰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게 하고 뭐 메모는 혹시 뭐 내가 기억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봐 프리텍스트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채워지면 여기에 간단하게 한 줄씩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날짜에 아침 팝업, 점심 팝업, 저녁 팝업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는 일기 구성이 이게 아침 식사 쓴 게 있을 테니까 이런 게 다 배지로 들어오게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수정만 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러면서 하루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요일별로 운동을 뭐 월화 운동하고 수요일은 근력 운동하고 목금토 운동하고 일요일에는 근력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회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이제 루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났던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그다음에 가장 즐거웠던 일 말하기, 뭐 가장 좋았던 음식 말하기. 될 수 있으면 포지티브한 질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반복을 하게 되면 컨솔리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기억력이 나빴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기억하는 게 그래도 프로그레션에 좋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컨솔리데이션이 그 기억이 될 거라면 긍정적인 기억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회상은 포지티브한 질문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랜덤으로 무슨 요일 날씨는 어땠는지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로 좀 이 사람의 기억력을 평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이 되시는 분은 이거는 진짜 옵셔널이고 만약에 이게 핸드폰이라서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림일기 앱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의 효과도 있고 그림이라는 거는 어쨌든 비주어 스페셜이라는 펑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레프트 헤미스피어만 쓰는 건데 라이트 헤미스피어도 조금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일주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만 좀 그려달라.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지금 파밍을 하려는 거잖아요, 목표는. 그래서 사실 이 앞에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동물의 숲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밭을 뭐 이 밭은 호박밭, 이 밭은 가지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농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 작물을 심는지 이게 아마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리얼월드랑 비슷한 환경에 팜을 구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구현을 해서 정말 내가 농사를 짓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처음 왔을 때 얼마의 돈을 주면 그걸로 자기가 심고 싶은 작물의 씨드를 사서 그거를 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기 쓰기를 실행을 하면 그 작물이 일정 수준으로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작물이 다 자라면 수확을 해서 얘네를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얘네가 얼마 정도의 코인이 되면 그 코인을 내가 얻고, 그걸로 제가 씨드를 사도 되고 현금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참여하면 동물이 자라고, 일기를 참여하면 채소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석 점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앱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뭐 기부를 살 수 있다든지 건물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포인트를 줘서 정말 농장을 만드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 일단은 자기가 자기 농장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괜찮아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 농장에서 농장일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제가 가격까지 생각해봤는데 100분의 1 수준의 가격을, 그 시세 뜨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리얼월드랑 똑같은 세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부분인데요. 이 평가 부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요 앱에서 사실 이런 개발되어 있는 이 툴을 쓰는 게 저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어서 하면 좋기는 한데요. 생각해보는데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니까 이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러닝이 안 되려면 K모카 수준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K모카를 하든지 앱에다 넣어서. 근데 K모카 쓰려면 저희 이거 라이센스 돈 어차피 내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저희 신경심리실 물어보니까 거기 아는 한림대 신경심리에서 한림대 심리 쪽에서 2천만 원 내고 연구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라이센스비를 내야 되고, 켄탑이라고 이게 이미 그 터치패드용으로 인지기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약물연구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공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쓰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셀폰 버전이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디지털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공인된 이밸류에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격으로 둘 중에 하나 써도 뭐 제 생각에는 가격으로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모카가 2천만 원이나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바이오마커만 볼지.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이거의 아웃컴을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아웃컴 메저를 어차피 할 텐데 굳이 이런 공인된 이밸류에이션 툴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이게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바이오마커는 제가 생각한 거는 게이트, 페이스 익스프레션, 보이스, 텍스트, 핸드그립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게이트를 본 연구가 게이트랑 이제 코그니션을 본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디멘션 환자랑 코그니션이 괜찮은 환자랑 비교를 했더니 게이트 벨로시티가 이제 세컨이고 이거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초도 늘어지고 그 걸음 수도 늘어진다. 이거를 보여준 연구고요. 디멘션 있는 환자들이. 그래서 게이트 벨로시티랑 카덴스는 1분에 몇 스텝을 걷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앱으로도 충분히 뭐 제 앱도 그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측정해보면서 이 사람의 게이트 벨로시티랑 카덴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가지고 코그니션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런 거를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제일 큰 문제점은 그거죠. 머스큘러 스켈레탈 디지즈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떻게 감별이 될 수 있느냐. 그거긴 한데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페이스 익스프레션을 MCI에서 보려고 하는 기술적인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하고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뭘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나온 논문이던데, 그래서 스태틱한 페이스랑 다이나믹한 페이스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화면, 이렇게 사람 얼굴 화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얼굴이 들어오게 해서 스타틱할 때랑 뭐 표정을 지었을 때랑 이 두 가지 페이스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어쨌든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가지고 본 논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스 퀄리티랑 포네이션이랑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디스크립션하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이스 퀄리티랑 포네이션이 어떤지 분석을 했더니 포네이션이 좋은 사람이랑 나쁜 사람이랑 여기 MCA랑 MCI랑 헬스랑 차이가 있더라, 이런 걸 본 논문도 있어서 보이스 분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텍스트 이거는 이제 어쨌든 랭귀지 펑션이 문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랭귀지 펑션이 문제가 될 텐데, 보통 알츠하이머 병은 사실은 세만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워드 파인딩 디피컬티, 그러니까 단어를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펠을 잘못 쓰는 거나 아니면 받침을 사실 잘 제대로 못 쓰는 게 초기 증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받침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신테틱 컴플렉시티가 줄어든다는 것은 문장 구성이 단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문장 구성이 단순해진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본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장 구성이 좀 단순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사용하는 워드의 빈도도 줄어들고 수도 줄어들고, 그런 거를 이제 본 연구가 있어서 텍스트 분석을 해도 이제 이게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핸드그립, 이게 악력이랑 코그니션 그 메모리랑은 되게 연구가 많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 꽉 쥐면은 잴 수 있지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스마트폰 케이스로 이거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뭘 누가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걸로 그립을 꽉 잡아가지고 재보면 이것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메모리랑 그리고 그거 외에 이게 어디였더라? 네, 이름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호주였었나? 하여튼 그 그룹에서 앱을 가지고 어떤 걸 뽑으면 이제 이 사람의 코그니션을 트래킹할 수 있을지를 본 논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는 사실 제시는 안 했고 그냥 방법만 좀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면 3명 가지고 한 거더라고요,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SMS 로그를 이제 폰 넘버랑 메시지 타입, 받은 거, 보낸 거, 그다음에 받았을 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받은 시간, 보낸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사람하고 잘하는지 메시지 프리퀀시로도 보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받는데 읽지는 않았으면 이거 받는데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기도 했고, 콜 로그를 통해서 이제 미싱인지 인커밍인지 아웃컴인지 뭐 콜을 했으면 뭐 듀레이션 얼마였는지 이걸 봐서 콜 액티비티의 프리퀀시도 보고, 그다음에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가장 커넥션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걸 또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악셀로미터로 뭐 러닝했는지 워킹했는지, 이제 루틴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랑 이제 다른 활동 어떤 거를 또 참가를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소셜한 펑션을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잘 가는지, 많이 간 지역, 어떤 사람이랑 많이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봐서 이 사람의 무브먼트랑 비헤이비어를 이제 디텍션하는 그런 그런 트래킹하는 것도 참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앱을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거 이제 빈도 봐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백스페이스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그 텍스트의 감정 분석을 센티멘트 어널라이시스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기능 평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 바이오마커면은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단데, 더 좋은 생각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고,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구현될지 몰라서 일단 다 가져와 보긴 했는데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인지기능 개선이라는 그 디지털 디바이스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또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정상 사람인 경우에는 또 이게 적응이 맞지 않고 어느 정도 넘어간 사람들도 못 쓰고 그래서 이제 셀렉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게임화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파밍 그 동물농장이라는 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똑같은 거니까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하게 하시거나 하는 걸로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그 제안을 주셨는데 그 리뷰한 걸 주셨는데 더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